인생이라는 긴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걸어온 게 맞나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내 몸 하나 부수대라 일하며 쌓아 올린 삶인데 요즘 들려오는 세상 소식에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다 저만큼 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마치 나만 뒤처진 것 같았던 기분이 들게 하고 때로는 지난 세월의 고생이 서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세상이 말하는 평균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거둔 결실과 단 한 사람의 거대한 행운을 섞어버리면 대부분의 성실한 삶은 보잘것없어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과 함께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손때 묻은 낡은 가방 안에는 아직도 빛바랜 사원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평생의 청춘을 바친 일터의 문을 열어주던 저에겐 훈장과도 같았던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달아빠진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어보면 삑 소리와 함께 굳건히 열리던 그 쇠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제 앞에서 2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51살의 어느 쌀쌀한 가을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숙인 후배의 떨리는 목소리 위로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섰을 때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레 건네는 아내의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의 온기마저 서늘하게 느껴졌고 가족들의 말없는 걱정이 식탁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딸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말했지요. 아빠, 새로 찍을 이력서 사진은 꼭 환하게 웃으면서 찍어요. 애써 감추려는 가족들의 깊은 시름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켠 휴대폰 속 뉴스 제목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나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억울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셈을 해보았습니다. 9사람이 땀 흘려 300만 원을 벌어도 단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3천만 원을 벌면 평균은 570만 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셈법이더군요. 그 허망한 숫자 앞에서 제가 지켜온 삶의 가치들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먼지 쌓인 통장을 꺼내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얇아지는 잔고처럼 제 마음도 바닥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보험료, 관리비, 아이들 용돈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들이 마치 배 밑바닥에 난 작은 구멍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생을 입었던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시설관리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옆 작은 공간에서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래 일하셨던데 야간 순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힘주어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어쩐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덜 벌게 되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제 마음속에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첫 월급이 들어오던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입금 문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예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날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팍에 매달린 낡은 사원증 대신 이제는
김민준, 석자가 적힌 작은 명찰이 바람에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어린 신입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순찰 도실 시간입니다.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예전처럼 힘차지는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야 할 계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제 두 발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물론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늘어만 가는 병원비 고지서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아내는 달아빠진 행주를 몇 번이고 빨았었고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버스 두 정거장쯤은 그냥 걸어 다닙니다. 이것까지 줄여야 해? 그럼 지금은 아껴야지.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고 나면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서로에게 노를 저으라며 상처를 주고 있었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가 술 기운을 빌려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얼마나 버냐?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영상 만드는 거 배웠는데 아빠 인생 이야기도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얼음장 같던 제 마음이 뜨끈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사원증을 가만히 눕혀두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을 지우지는 않되 더는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펼쳐 앞으로의 계획을 한자 한자 눌렀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삶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아내 손잡고 산책하기, 세상이 정해놓은 평균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나만의 행복이라는 세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사원증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온기가 들려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의 남은 절반은 바로 그 온기로 제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 반, 지하 1층 기계실 앞에 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팬이 도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파이프 위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맺혔다 사라집니다. 순찰 동선의 마지막 코너를 돌자 우편함 위에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간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203호. 서툰 필체가 어딘가 덜컹거리지만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심장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제 손끝의 작은 불빛으로 조금은 편안해진다면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딸아이가 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셀프 영상을 몇 번이고 찍었다 지우길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눈빛이 흔들려서 말들이 자꾸 엉켰습니다. 결국 가장 단순한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쉰둘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비교를 멈추고 나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손에 땀이 맺혀있던 걸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식빵과 딸기잼을 꺼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영상 올렸어. 아마 별 반응은 없을 거야. 아내는 말없이 제 커피잔 밑에 작은 봉투를 밀어놓더군요.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처음 월급 탔을 때 이 돈으로 케이크 사왔잖아. 그때 당신 눈빛을 나는 아직 기억해. 우리 다시 그 눈빛으로 살자. 그 지폐에는 오래된 접힌 자국이 있었고 그 자국을 펴는 동안 제 등허리에서 무언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도 67세에 경비 시작했어요. 평균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했는데 오늘 덕분에 숨이 좀 놓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한 줄이 어쩐지 구급약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야간 순찰이 끝나면 20분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교재를 펼쳐 표시펜으로 단권화하고 모르는 용어 옆에는 작은 메모를 달았습니다. 지식이 돈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더군요. 물론 집 안의 파도는 한 번에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컴퓨터가 너무 느려 발표 영상 편집해야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거칠게 튀어나온 말. 지금 이때에 그게 우선이야? 말끝이 가시를 드러내는 순간 아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뒤 문틈으로 새어나온 침묵이 집안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저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우선의 순서를 우리 같이 정하자. 그날 우리는 우리 집만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비교 금지 월 3만 원 희망통장 자동이체, 주 1회 가족 산책, 학업 건강 관계 최우선. 네 줄의 원칙이 벽에 붙었습니다. 글씨는 제각각이었지만 방향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동네 복지관의 중장년 상담 창구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제 말을 오래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경력 전환이 처음엔 자존심을 건드리죠. 그래도 선생님, 지금의 명찰이 선생님을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 명찰을 다는 사람이 선생님이니까요. 소개받은 교육과정 목록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전기안전 실무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일정표를 챙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우리의 수입이야.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 모임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망설였지만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연봉과 보너스 이야기가 공기 중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툭 던졌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얼마 받냐? 예전 같으면 허겁지겁 화제를 돌렸을 겁니다. 그날은 잔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숫자보다 시간으로 봤지. 새벽 하늘, 딸과의 편집 시간, 아내랑 걷는 강변, 그리고 야간 근무 끝나고 마시는 커피. 꽤 후에 잠깐의 정적 뒤에 누군가가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교의 화살이 허공에서 힘을 잃어 떨어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분명히 났습니다. 퇴근길, 저는 오래 묵혀둔 양복 2벌을 들고 나눔 상자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하얀 봉투에 넣고 짧게 적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봉투를 닫고 뚜껑을 덮는 순간 어깨가 스스로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날 밤 영상 댓글에 새로운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선생님,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도 집안 기준표 만들었답니다. 화면 밝기를 낮추는데도 글자들이 오래 빛났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902호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앞치마를 메고 계셨던 경비 아저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혈압을 재고 따뜻한 물수건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놓치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 손으로 살아나.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밤이라는 걸요. 자격증 시험날, 낡은 점퍼 주머니에 딸이 끼워준 젤리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험 잘 보고 틀려도 괜찮아 딸 올림. 시험지를 뒤집는 순간 손이 덜 떨렸습니다. 결과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아슬아슬. 그런데도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과 순위 대신 어제보다 한 줄 더 이해한 회로가 제게 남았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게에서 호떡을 샀습니다. 아내는 속이 뜨거워서 조심해 하며 반을 갈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고 뜨거운 설탕의 끈기가 입천장에 닿아 퍼질 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누군가와 반을 나눌 때 비로소 제맛이 난다는 걸. 그날 밤
삼각대를 창가에 세우고 다시 녹화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의 불빛을 배경으로 손전등을 끄고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불빛과 내 불빛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빛도 누군가의 밤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켤 수 있는 불부터 켭시다. 업로드하고 난 다음 저는 명찰을 벗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촉감이 신기했습니다. 이건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책임질 얼굴이라는 뜻이겠지요. 며칠 뒤 딸과 저는 휴일 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다음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아빠, 구독자분 사연 인터뷰 어때요? 우리 또래 자녀들 이야기랑도 연결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대신 한 가지 약속.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속도로 듣고 이해하고 필요하면 손을 잡아준다. 딸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에 제가 첫 월급으로 사왔던 케이크의 촛불처럼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기계실과 복도를 걷습니다. 손전등을 비출 때마다 저 멀리서 작은 반사판이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가끔 제 눈시울을 뜨겁게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고 나를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을 저는 이제 인용구가 아니라 생활로 압니다. 평균이 말하는 세상 대신 내가 만들어가는 평균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오늘은 3번 웃고 2번 고마워하고 1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내일은 4번 웃고 3번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 그게 우리 집의 평균입니다. 집 현관을 열면 딸이 붙여둔 종이가 아직도 반짝입니다. 하루에 1번 하늘 보기, 일주일에 1번 산책, 월 3만 원 희망 통장 비교 금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명령 완료. 그리고 서랍 속 봉투를 1번 더 만져봅니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주자. 과거는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고 현재는 내 손전등 불빛처럼 앞을 비추며 미래는 부엌 식탁 위 작은 저금통에 동전이 쌓이듯 차곡차곡 자라납니다. 오늘도 저는 문을 엽니다. 쇠문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통하는 문을요. 제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길을 30초라도 덜 외롭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삼각대 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날부터 우리의 인생은 다시 켜집니다.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러나 함께.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전기포트가 조용히 끓어오르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선선한 공기가 거실을 스치고 오래 써서 모서리가 반들반들해진 가죽 가계부를 식탁 위에 펼치죠. 고무줄을 푸는 소리가 툭 하고 나면 오늘도 제 하루는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 이름은 한서정입니다. 남편과 결혼 40년을 넘겼고 2 아이는 독립했어요. 제 손엔 늘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볼펜, 계산기, 그리고 우리 집 평균이라고 적힌 얇은 종이 1장. 저도 한때는 남들처럼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 평균 월급 400만 원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우리 집 통장 잔고와 남의 평균을 겹쳐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상추값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추 한 단에도 집집마다 다른 쓰임새가 있듯 돈도 우리 집의 사정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의 숫자 대신 우리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세 바구니 원칙.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부터 우리는 돈을 3바구니에 나눴습니다. 살림 바구니 먹고 사는 비용, 비상 바구니 병원 수리 실직 대비, 꿈 바구니 여행 배움. 남편이 퇴직할 즈음 비상 바구니엔 6개월치 생활비가 고스란히 들어있었고 꿈 바구니엔 저의 오랜 소망 바느질 교실 열기를 위한 소액의 씨앗돈이 모여 있었죠. 둘째, 집다운 집. 우리는 큰 평형 대신 관리 쉬운 소형 아파트로 갈아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겨울 난방비, 각종 수리비 집은 커질수록 돈도 같이 부풀어 오른다는 걸 저는 주부의 손으로 배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 2개를 놓고 우리 키울 만큼만 키우자고 마음속으로 적었습니다. 셋째, 관계의 경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한 도움은 주되 보증은 절대 서지 않기. 생활비는 주지 않아도 기술과 시간은 늘 내어주기.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제 가계부를 펴서 함께 목록을 줄이고 다음 달에 채울 방법을 같이 찾았습니다. 대신 제가 병원에 갈 때면 아이들은 제 시간을 채워줬습니다. 엄마, 검사 날엔 내가 모실게. 돈 대신 서로의 시간을 주고받는 합의. 우리 가족의 작은 헌법이었죠. 넷째,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은 동네 언덕길 걷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목도리 두르고, 아플 때 쓰려던 돈의 절반은 아프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운동화는 낡을수록 편안해지고, 저는 그 밑창에 저희 부부의 미래가 덧댐되는 걸 느꼈습니다. 다섯째, 배움의 명함. 저는 쉰을 넘기고 자격증 하나를 더 땄습니다. 손바느질 강사 과정. 돈을 벌겠다는 계산보다는 노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였거든요. 복지관에서 봉사로 시작한 작은 수업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립니다.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참가자들과 한 끼 반찬 레시피를 서로 나눕니다. 제 노후의 수입은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 냄새로도 채워진달까요? 이렇게 쓰니 여러분은 그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하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작년 봄 남편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어요. 그때 저는 가계부의 비상바구니에서 돈을 꺼내며 손이 덜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둔 돈은 나갈 때도 품위가 있었거든요. 병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꿈 바구니는 비워도 돼. 대신 우리가 살아난 뒤 다시 채우면 되잖아.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표정 의지와 안도가 섞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끔은 유혹도 있었죠. 친구가 요즘 수익률 좋다며 고위험 투자를 권했을 때 저는 고무줄을 탁 하고 튕기며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 평균을 지킬래. 저 고무줄 소리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경보음이자 안심 신호였습니다. 남들은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것 같아도 저는 1칸씩, 그러나 매일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실 벽에 붙여둔 우리 집 평균표의 하루를 체크합니다. 웃음 3번, 감사 2번, 산책 30분, 지출 기록 1회, 연락 1통. 숫자는 작아도 꾸준함의 모양은 큽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에 산책을 못하고 어느 날은 아이와 통화가 길어져 지출 기록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살짝 더 채워 넣습니다. 평균은 남이 정해준 기준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드는 리듬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동네 성당 옆 공원에는 토요일이면 작은 벼룩시장이 섭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느질 교실 친구들과 손수 만든 앞치마와 파우치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입으세요. 받아드는 손마다 사연이 달라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내 손이 느려서 김치 국물이 자꾸 흘러 하고 웃으셨고, 맞벌이 부부는 아이 미술 가운으로 쓰면 되겠다 며 고마워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손의 넉넉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밤, TV에서 또다시 평균 월급이 흘러나올 때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죽 가계부의 맨 앞장에 쓰인 다짐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신 기록으로 산다. 기대 대신 습관으로 채운다. 불안 대신 준비로 나아간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제 노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전세 올랐어.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지금 이만큼이야. 대신 다음 주말에 같이 집을 더 찾아보자. 이사 비용은 엄마 시간이랑 발품으로 도울게. 딸아이는 한숨 갔던 숨을 내뱉고 웃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답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안에서 미안함 대신 단단함이 남았습니다.
사랑은 무한정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나누는 것이라는 걸 저는 제 노후의 첫 장에서부터 배워왔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계부의 고무줄을 다시 묶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리고 저녁 찻잔에서 김이 오릅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식탁 귀퉁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남의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집의 평균으로 사는 법. 그 법을 지키다 보니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꿈꾸는 일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앞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세 바구니가 진짜 위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그리고 제가 바느질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밤을 어떻게 덜 외롭게 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심장협착 소견을 받았을 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와 약물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차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서랍 휩숙이 넣어두었던 비상 바구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고무줄을 풀 때 나는 익숙한 툭 소리처럼 제 마음도 묘하게 안정되더군요. 돈을 쓸 자리를 미리 정해두니 막상 꺼낼 때는 불안보다 준비해두었다는 자부심이 먼저였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여보, 우리가 이 순간을 위해 아껴왔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촘촘히 꿰맨 바느질 자국처럼 단단히 제 삶을 이어주었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 새 몇만 원이나 더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계산하려다 예전 같으면 그냥 사자 했을 물건들을 한참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 앞에 붙여 둔 우리 집 평균표를 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지출 기록 1회. 저는 장보기를 끝낸 날마다 영수증을 붙여놓고 아내이자 엄마의 책임이 아닌 우리 가족의 합의로 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불평보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딸은 직접 반찬을 만들며 엄마, 된장국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고, 아들은 배달 알바를 하며 이번 달 교통비는 내가 낼게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가족 모두가 평균을 함께 지킨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바느질 교실도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업에 나오는 70대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서정씨, 지난번 앞치마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사위한테 줄 파우치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바늘을 꿰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천 조각들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작은 힘이 되는 순간, 그것은 통장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동료들과 함께 노후의 외로움은 손끝에서 풀린다는 말을 몸소 느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집값이 또 올랐어요. 저희 부부가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요. 순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했지요. 엄마가 당장 큰 돈은 못 줘. 대신 이번 주말에 같이 발품 팔아서 더 나은 전셋집을 찾아보자.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하루 종일 발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부동산을 돌며 집을 봤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김밥 한 줄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보다 시간이 더 큰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돈뿐 아니라 함께 써주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저녁 30분씩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서 자꾸 멈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보다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평균이지. 하루에 30분 함께 걷는 이 시간, 평균 월급, 평균 연금보다 훨씬 값진 우리 집의 평균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제 바느질 교실은 이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슬픔을 견디려 오고, 어떤 이는 손자에게 줄 앞치마를 만들며 미소 짓습니다. 저는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느질로 꿰매는 건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멍이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기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지키고 나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원증을 붙잡고 과거에 매달렸던 날들도 있었지만 저는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와 바느질 교실,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비교 대신 감사, 불안 대신 준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평균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평균을 세워보세요. 저는 오늘도 작은 바늘 하나로 제 삶을 꿰매며 그 평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평균 월급 400만 원 시대라는 말, 과연 우리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의 사람들은 이보다 적게 벌고 있다는 뜻이지요.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봐야 현실이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70만 원 수준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9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려 2배 가까운 차이. 그러니 대부분이 속한 중소기업 현실에서는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수치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웃돌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명 중 1명 가까이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기에 물가 압박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7%였는데 수치만 보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식료품, 외식, 의료비 같은 노년층 필수 지출 품목은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노인 가구의 소비 중 40% 이상이 건강 관련 지출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층이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4년 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급액 평균은 약 62만 원 수준이었고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30만 원 안팎에 그쳤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들어간다는 통계청의 노인가계 지출 자료를 떠올려 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요. 해외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노후 소득 대체율은 낮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3년 연금 제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치인 62%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제 비교로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현실도 고령층에게 불리합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근로조건 역시 불안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노년층 재취업은 주로 단기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며 이는 가계 소득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매년 조사하는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를 보면 60대 이후 계층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한 집단은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은 우울감, 고립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주관한 Health and Retirement Study 2022에서는 경제적 준비가 충분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돈과 행복이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삶의 만족도 역시 유지된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세대 간 부양 문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세대 간 부양 실태와 인식 조사 2023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녀 세대가 부모 부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은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낀 세대 문제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모시면서 자녀까지 도와야 하는 50대, 60대가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6%였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8%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비 비중은 인구 비중의 2배를 훌쩍 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앞으로 2035년이 되면 고령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건강비용의 급증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노후를 둘러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중위소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부양 부담까지 겹치며 우리의 노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선 행복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통계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히 평균 월급 4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바라보며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지탱해 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생활 속의 작은 대안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국내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령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기거나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수만 명이 이 제도를 통해 생계 절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고용센터에서는 40대부터 6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기업이 중장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합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시설관리뿐 아니라 행정, 상담, 돌봄 같은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고령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해 갑자기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정에 간호사 생활지원사를 신속히 파견하고 있고 부산시는 오시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매년 수천 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이들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의료 돌봄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네 단위로 묶어 제공합니다. 덕분에 노인이 병원 요양원 집 사이를 전전하지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또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현금 급여 또는 서비스 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을 택할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런 해외의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병원 진료비 지원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통합 돌봄 체계와 가족 돌봄 보상이 병행된다면 고령층의 삶은 한결 안정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노후의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공적 안전망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망이 강화될 때 비로소 해법이 열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지금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고용센터, 복지관을 먼저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작은 실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계부에 우리 집 평균을 적어보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찾아 등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에 뒤처졌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제도와 제도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숫자가 아닌 관계와 준비로 단단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담긴 빛바랜 사원증이 들려있고 또 다른 손에는 내일의 작은 등불을 밝히려는 듯 꼬깃꼬깃한 가계부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간 날들에 대한 미련으로 눈시울을 적시고 또 하나는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박한 희망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같았을지언정 마음이 향하는 길이 달랐기에 노년에 마주한 삶의 풍경 또한 이토록 달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인생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지나간 날들의 영광에 갇혀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을 치고 남들의 소식에 자신을 비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젊은 날부터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로 고무줄로 묶인 낡은 가계부를 매일 밤 펼쳐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랑하는 가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두 삶의 마지막 풍경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거창한 성공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마주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지나간 영광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남들이 말하는 평균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만의 행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빛깔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네 인생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나간 날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희망이라도 손수 가꾸며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텅 빈 손을 보며 한숨 지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는 시간의 소중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더는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정부와 이웃들이 마련해 둔 제도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으면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이 되어줍니다. 동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소박한 열정,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 손 내밀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비교의 그늘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잠 못 이루지도 마십시오. 누군가는 낡은 사원증을 붙잡고 눈물 흘렸지만 누군가는 낡은 가계부를 펼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어느 길로 발걸음을 옮길지 스스로 정할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평균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내 삶의 온기를 스스로 지켜나가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멀어지고 나의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행복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주하신 선생님,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은 아직 마지막 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풍경을 서러운 눈물에서 감사한 미소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디
선생님의 남은 날들이 더 이상 초라한 하루가 아닌 소박한 기쁨과 잔잔한 감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잘 살아왔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들어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가가 치솟고 연금 개편 논의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서울의 한 60대 부부는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에 경비 아르바이트로 버는 70만 원, 이 두 가지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비와 공공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이젠 뭐라도 하나 더 벌어야겠다는 절박한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생활비가 멈추면 내 통장에선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될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노후는 마치 수도꼭지가 한 개뿐인 집과 같습니다. 그 수도가 막히는 순간 우리 삶의 숨통도 함께 막히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건 이미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5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그리고 보험 유동화. 이 5개 수도꼭지만 잘 열어두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퇴직식 날, 정우 씨는 아내의 이 한마디에 잠시 웃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33년간 일하며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 없었다. 명함에는 기술연구소 부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했고 부하 직원 40명이 있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퇴직 다음 날, 그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처럼 양복 바지를 꺼냈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다. 그의 손끝엔 아직 회사 냄새가 묻어 있었다. 아내 미정 씨는 따뜻한 미역국을 내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출근은 끝이야. 이젠 당신 시간이에요. 그 말이 왜 그리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퇴직 후 첫 1년, 정우 씨의 인생은 여유와 지출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우리도 여행 좀 다니자. 그래, 당신 고생 많았으니까 제주도 한번 가자. 그는 매달 200만 원씩 썼다. 퇴직금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눈에 띄지 않게 줄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1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순간이었다. 여보, 우리 이제 국민연금은 얼마 나와? 아직 안 나와요. 63세부터 나온다잖아요. 그럼 그때까진 이 돈으로 버텨야겠네. 그는 애써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다. 돈은 빠르게 사라졌고 세금보험료 공공요금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2025년의 서울,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올랐고 병원비는 조금만 아파도 10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해 여름, 아내 미정 씨가 말했다. 당신, 이젠 뭔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나 이제 나이 60이야. 누가 써줘? 그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존심이 스며 있었다. 퇴직 2년 차, 그의 하루는 조용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인사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괜히 마음을 찔렀다. 저 사람은 아직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하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TV를 켰지만 뉴스 자막에 뜬 문장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은퇴 후 5년 내 자산 60% 소진 고령층 소득 불안 심화. 그날 밤, 정우 씨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그냥 생각이 좀 많아. 돈 때문이지?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달, 그는 지역 커뮤니티 앱에서 경비직 채용 공고를 보았다. 시급 1,500원, 주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지원했다. 며칠 후 관리소장이 말했다. 예전 대기업 다니셨다고요?
그럼 꼼꼼하시겠네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출근 날, 정우 씨는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입구에 섰다. 차량을 통제하며 안녕하세요를 반복했다. 그의 등 뒤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줄은 몰랐지. 퇴근 후 아내가 물었다. 어땠어요? 괜찮더라. 오히려 정신이 덜 멍해. 그는 미소 지었지만 손목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 달 뒤 그는 급여 명세서를 펼쳐보았다. 80만 원.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나아졌어요. 이제 수도꼭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정우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수도꼭지? 우리 인생에 돈 나오는 수도꼭지. 당신이 하나 더 연 거예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계산기를 꺼냈다. 국민연금 예정 수령액 110만 원, 경비일 80만 원, 총 190만 원. 그는 메모지에 적었다. 현금 흐름 2개, 그리고 아래에 조용히 덧썼다. 목표 5개. 그날 이후 그는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노후 재정 강의를 보고 신문에서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거 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대. 우리 집으로 하면 월 6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대. 아내는 망설였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대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지. 그래도 애들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결혼사진을 꺼내봤다. 하얀 드레스와 검은 양복,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 그때의 자신이 너무 젊어 보였다. 그는 속삭였다. 당신, 나도 이제는 좀 현명하게 살아볼게.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가 그 다음 달 001짜리 지원센터를 찾았을 때 담당 직원은 말했다. 올해 경쟁률이 높아요. 하지만 경력 있으시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는 지원서를 제출하고 돌아오며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이마, 희미한 눈빛. 그는 생각했다. 그래도 아직은 뭔가 할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커피를 내왔다. 오늘도 나갔어요? 응. 001짜리 지원했어. 도서관 같은 데서 책 정리하는 일 있대. 그게 월급은 얼마나 줘요? 한 70만 원 정도. 그래도 괜찮지 않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제일 고마워요. 그는 그날 밤 5번째 수도꼭지를 그려봤다. 국민연금, 경비소득, 주택연금, 001짜리, 금융소득. 종이에 그려진 5개의 수도꼭지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수도가 모두 열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모니터를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해 겨울,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정우 씨는 새벽 5시 40분이면 이미 경비실로 향했다. 손에는 늘 커피 한 캔이 들려 있었고 입김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는 하루 종일 출입 차량을 정리하고 택배를 전달했다. 퇴근 후엔 잠깐 누워있다가 저녁이면 도서관으로 향했다. 001짜리 면접에 합격한 그는 하루 3시간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이제 우리도 2군데서 월급이 들어와요. 아내 미정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정우 씨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커피를 마셨다. 그러게, 나도 이렇게 늙어서 2군데 다닐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당신 요즘 얼굴 좋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의 하루는 버티는 하루였다. 경비일 80만 원, 도서관 60만 원. 거기에 이제 곧 시작될 국민연금 110만 원. 우리 이제 250만 원은 된다. 그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안심했다. 하지만 생활비, 보험료, 병원비,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당신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아, 잠깐만. 그는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이 땅에 떨어졌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됐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퇴원 후 그는 한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 여보, 이젠 쉬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 당신이 없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에 정우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우연히 라디오를 듣던 그는 노후의 현금 흐름 5개 파이프라인이라는 방송을 들었다. 진행자는 말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들어오는 수도꼭지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금융소득, 보험연금. 이 5가지 수도를 열어두는 것이 안정의 시작입니다. 정우 씨는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봤다. 5개 수도꼭지라 그는 손에 쥔 공책을 펴고 다시 적었다. 1점 국민연금 곧 시작 예정. 2점 경비소득 휴직 중. 3점 도서관 일자리 유지 중. 4점 주택연금 미정. 5점 금융소득 없음. 2개밖에 열리지 않았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진짜 정리하자. 며칠 후 그는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갔다.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고객님, 집 시세가 2억 4천이면 월 5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나오죠. 그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가 이 집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 살아야지.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주택연금 신청했어. 정말요? 잘했어요. 아내는 잠시 울먹였다.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제 더는 자존심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매달 국민연금 110만 원, 주택연금 58만 원, 도서관 일 60만 원, 총 228만 원. 이제 한 달 생활비는 해결됐네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나 아직 파이프라인이 3개뿐이야. 그는 인터넷을 뒤져 금융 강의를 들었다. 배당주, ETF, 적립식 투자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라도 공부해봐야지. 그는 500만 원을 증권 계좌에 옮겼다. 이건 절대 단타가 아니야. 그냥 매달 조금씩 넣을 거야. 시간은 흘러. 그가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다. 지금 그의 나이는 65세. 국민연금, 주택연금, 도서관 근무, 배당주 수익, 그리고 오래된 종신보험의 일부를 연금형으로 전환했다. 그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5개 수도꼭지, 모두 열림. 어느 봄날 아침, 정우 씨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젠 마음이 좀 편하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는 통장 잔고만 보고 불안하지 않아. 왜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길이 5개나 있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불안, 자존심, 두려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다. 아빠, 요즘엔 일 안 해요? 응, 일은 도서관에서만 해. 그게 제일 좋아. 아빠 대단해요. 요즘 친구들 아버지는 다 힘들어 하시던데. 정우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도 힘들었단다. 근데 이젠 알겠어. 사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거더라. 저녁 무렵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김정우 대기업 기술연구소 부장. 그는 그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찢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적었다. 김정우 은퇴 후 5개 수도꼭지의 주인.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심의 윤곽을 밝혔다. 한때 그는 그 불빛을 보며 야근을 했고 지금은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만의 하루를 산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그거 하나면 충분해. 정우 씨의 하루는 여전히 소박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5개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상우 씨 68세. 그는 35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다. 겉보기엔 평범한 60대 남성이지만 그가 퇴직 이후 살아가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들을 만큼 달랐다. 퇴직 전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노후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두는 거야.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실천이었다. 그는 퇴직 10년 전,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다. 매달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영했고, 퇴직금이 나오기도 전에 임대 수입이 가능한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장만했다. 그때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했지. 연금이면 충분한데 뭐하러 빚내서 건물을 사냐고. 그는 웃으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다. 그가 60세가 되던 해 주변 동기들은 퇴직금 일시불을 받아 여행을 다니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건넸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퇴직금은 내 노후의 뿌리야. 뽑으면 끝이야. 그는 퇴직금 전액을 IRP에 넣고 그 안에서 해외 ETF와 채권형 펀드를 분산 투자했다. 이 결정 하나로 그는 퇴직 후에도 연 45%의 안정적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었다. 퇴직 첫 해, 그의 통장에는 3개의 돈줄이 있었다. 국민연금 130만 원, 공무원 연금 180만 원,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매달 370만 원의 고정 수입. 그는 그중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4번째 수도꼭지였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일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서울시 50재단의 시니어 컨설턴트 과정에 지원했다. 평생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퇴직자들의 인생 2막을 돕는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제가 10년 전엔요, 퇴직하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지금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출근이에요. 그는 그렇게 4번째 파이프라인인 일자리 수입을 추가했다. 당연 수당은 많지 않았다. 한 달 70만 원 남짓. 하지만 그에게 돈보다 큰 건 존중과 자존감이었다. 그의 아내 윤정희 씨 64세는 남편의 계획적 성향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여보, 그 돈 좀 써요. 우리 나이에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죠. 지금 조금만 참고 나중에 진짜 여유롭게 살자.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그녀는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이제는 남편이 말한 여유롭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하루는 이렇다.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유튜브로 경제 뉴스 시청. 오전엔 부부가 함께 도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후엔 소형 오피스텔 세입자에게서 자동이체된 월세를 확인한다. 저녁이면 그의 계좌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차례로 입금된다. 딱히 부자가 아니어도 불안하지 않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다. 그는 스스로의 노후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5개 만들어뒀다. 그중 하나가 막혀도 다른 4개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위기는 있었다. 2년 전 딸이 결혼하면서 혼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였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가 바로 줄 순 없지만 계획적으로 도와줄게. 그는 보유 중이던 ETF 일부를 매도해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머진 내가 1년 동안 스스로 마련해보자. 그 말을 들은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나중엔 말했다. 아빠, 그때 안 빌려준 게 고마워요. 그 덕분에 제가 저축 습관이 생겼어요. 그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버지였다. 그의 집은 크지 않다. 하지만 거실 한쪽 벽면엔 5개의 수도꼭지를 그려둔 작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오피스텔 임대, 강연수당, 금융소득. 매달 첫째 주 월요일, 그는 그 수도꼭지 옆에 각각의 입금일을 적는다. 아내가 물었다. 그걸 왜 아직도 적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야 안심이 돼. 내 노후가 어디서 흘러오는지 매달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편해. 그는 그날 저녁 TV에서 뉴스 하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2025년 기준
노인 2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 중. 잠시 후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도 처음엔 불안했잖아요? 불안했지. 근데 그 불안을 그냥 넘기지 않았던 게 차이야.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가 부엌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돈은 불안할수록 준비가 빨라야 해. 그의 삶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주변 친구들이 노후를 걱정할 때에도 그의 표정은 늘 평온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퇴직 후에 돈을 찾은 게 아니라 퇴직 전부터 길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박상우 씨는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탄천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는 휴대폰 대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퇴직 이후 매달 기록해온 현금 흐름 일기가 있었다. 국민연금 132만 원 입금 완료. 공무원 연금 181만 원 입금 완료. 오피스텔 월세 60만 원. 당연료 72만 원. ETF 배당 21만 원. 그는 수첩을 덮으며 웃었다. 이게 다 내 피, 땀, 그리고 기다림이야. 옆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내 윤정희 씨가 말했다. 여보, 당신 요즘은 얼굴이 젊어 보여요. 그럴 리가. 80 앞두고 젊어지긴. 진짜예요. 표정이 편해요. 그의 표정은 실제로 달라져 있었다. 퇴직 초반의 그늘진 눈빛 대신 이젠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스며 있었다. 하루는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 배당금 21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10년 전엔 이런 문자가 올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했다. 50대 초반, 회사 후배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었다. 부장님, 요즘 ETF가 좋다는데 우리도 좀 해볼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건 퇴직하고 여유 있을 때 해.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생각을 바꿨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 준비할 때야. 그 한 번의 결심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2025년의 물가와 금리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전기요금 인상 소식도 뉴스마다 쏟아졌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걱정 안 되세요? 주변 친구들이 물었다. 요즘 전기요금도 오르고 병원비도 늘고 우리 세대는 진짜 불안해 죽겠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수도꼭지를 5개 열어놨으니까. 친구들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노후는 힘들다. 하지만 물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5개 만들어두면 어디선가 막혀도 다른 길로 흘러들어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결과 그 자체였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배우고 있었다. 시니어 대학의 금융 강좌, 건강 강연, 그리고 인생 2막을 설계하는 후배 멘토링까지. 그의 하루 일정은 젊은 직장인 못지않게 바빴다. 선생님, 저는 지금 55살인데요. 퇴직 후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그의 강의에 온 한 남성이 물었다. 박상우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돈이요. 돈이 없어질까 봐요. 그럼 지금부터 돈을 모으지 말고 돈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 두세요. 길이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그 5개 수도꼭지를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의 말에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날 그는 박수를 받았다. 그의 집 거실 한켠엔 오래된 소파가 있었다. 가죽은 닳았지만 그 위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북과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아침 앉은 자리에서 지난 한 주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달에도 그대로, 오피스텔 임대료는 세입자가 2달 더 연장, 강연 일정은 다음 주로 변경.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엑셀을 채워나갔다. 그에게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었다. 저녁이면 아내 윤정희 씨가 와인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다. 당신, 요즘은 돈보다 시간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부자지. 그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는 자녀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다. 아빠처럼 살아야 해요? 아니, 아빠보다 일찍 깨달아야 해. 뭐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거란 걸. 딸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결혼 후
딸 부부는 매달 3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고 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다. 이게 대물림이구나. 그의 68번째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부자야? 라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부자는 아니야. 대신 매달 돈이 흘러들어오긴 하지. 얼마나요? 글쎄 5개 수도꼭지에서 나와. 손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딸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봤다. 은퇴한 지 벌써 8년.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통장의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흐름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다시 노트를 열었다.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노후의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이다. 흐름이 멈추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고립되지 않는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속삭였다. 그 소리는 마치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돈보다 더 귀한 준비된 인생의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늙지만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늙는 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흐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삶의 온도를 잃지 않아요. 그는 강단을 내려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도 그에게선 5개의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노후 현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4억 원대 수준이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층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세대, 바로 자산 빈곤형 노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그 문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층의 주요 소득원 중 공적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노동소득, 즉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상승해 36%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OECD 주요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점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노후라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 의존도가 매우 낮고 개인이 마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도 역시 낮은 편이라고 지적됩니다. 유럽의 고령층은 연금과 자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노인이 단일한 연금이나 일시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꼭지가 하나뿐인 상태에서 그 수도가 막히면 더 이상 흘러나올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후 소득이 단일한 사람보다 연금, 임대수입,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 상태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과 연금 소득을 함께 보유한 고령층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이 훨씬 높았고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후 안정된 삶의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꾸준히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내 여러 재무설계 전문가들 또한 비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금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도 근로소득, 주택연금, 금융소득 등 최소 5개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단일 소득, 구조가 곧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과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 소규모 근로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조합해야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점도 강조됩니다. 최근 금융행태 분석 결과를 보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나 의료비 상승, 세금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의료비나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바로 빚을 지거나 자산을 급매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을 보면 한 달에 약 26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11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즉,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 다수의 노년층은 결국 근로소득에 의존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 개의 수도꼭지로는 도저히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시대는 이미 그 방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을 연금화하고 소득원을 다변화하며 연금과 금융을 병행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미리 설계한 사람만이 퇴직 이후에도 불안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만들어주는 제도와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후 현금 흐름 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운영 중인 대표적인 제도가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인생 2막의 경력 복귀를 돕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캠퍼스는 50대와 60대 시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돕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강의, 상담, 행정, 지역봉사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월 평균 60만 원에서 80만 원의 소득을 얻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매칭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광주와 대전도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며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을 통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은퇴 후에도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또한 노후 현금 흐름을 위해 빠질 수 없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떨어질까 두려워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가입, 상속보호, 보증금 보호가 강화되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가입 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연금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의 30%가량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달 평균 60만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스스로 설정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처럼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전환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임의가입자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경력단절자들도 일정한 납입기간만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수급자 중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 평균이 전년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금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제도적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노후 소득을 지탱하는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후준비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해 연금, 금융, 건강, 주거 등 노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개인의 자산 상황을 분석하고 연금 수급 시점, 금융운용, 건강관리 등 종합계획을 함께 세워줍니다. 전북 완주군은 신중년 생애설계학교를 개설해 은퇴 전후의 주민들이 퇴직 이후의 인생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충청남도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주민들에게 금융사기 예방, 합리적 소비, 연금 활용법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상담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니라 노후의 불안함을 줄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리버스 모기지, 즉 주택연금을 이미 30년 전부터 활성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의료비 지원을 연계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 일자리 정책은 60세 이상 은퇴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해 지역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국민연금 외에도 직업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생활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연금과 개인연금, ISA 저축의 3층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연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추가 수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공통점은 현금 흐름의 다양화와 사회 참여의 연속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결국 활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우리가 직접 그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이 가능하고, 주택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선착순 또는 모집기간 내 신청자만 선정됩니다. 결국 준비가 빠른 사람이 안정된 노후를 갖는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투자나 복잡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씩 작은 수도꼭지를 만들어가는 습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첫 번째 수도꼭지를 열고, 주택연금으로 두 번째를, 공공일자리와 소규모, 근로로 세 번째를, 금융소득으로 네 번째를, 그리고 건강과 관계 속에서 다섯 번째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60대 주부가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상가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이야기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요즘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고 돈 불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이자로는 답이 없다, 상가라도 사두면 월세가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5억에 산 내 상가가 2억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매달 700만 원씩 대출이자는 쌓여가고 세입자는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투자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을 평상시 가족처럼 깊게 생각하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에게 꼭 공유해 주셔서 함께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가 투자가 노후 대비의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박순희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60대 전업주부였던 박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과 노후 자금 5억 원을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제 편하게 월세 받으며 살겠다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2세 박영희 씨.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는 남편이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할 무렵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편이 어렵게 모은 퇴직금 2억 원과 노후 대비로 따로 저축해둔 3억 원을 활용해 상가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걱정을 끼칠 필요는 없지. 어차피 좋은 기회인데 내가 나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하면 되는 거야.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상가를 사두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특히 2021년 수도권 인근의 한 신도시에 새로 조성되는 상업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다. 여기가 요즘 뜨는 곳이라는데 임대 걱정 없이 월세 받을 수 있다더라. 우리 남편도 하나 계약했어. 한 친구의 말에 영희 씨는 귀가 솔깃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보니 핫플레이스 상가, 투자 즉시, 수익 보장, 유동인구 하루 2만 명 이상 같은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며칠 뒤 영희 씨는 직접 홍보관을 찾았다. 분양 상담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상가는 입지 조건이 워낙 좋아서 임차인이 줄을 서서 들어올 겁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한 달 안에 임대 맞춰드릴 수 있어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졌다. 상담사는 상가 투자 성공 사례도 소개했다. 보세요. 지난번 땡땡땡역 인근 상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배로 뛰었어요.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희 씨는 결심했다. 기회는 놓치는 사람이 바보지. 내가 직접 계약하고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영희 씨는 자신이 모아둔 돈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상가를 계약했다. 계약 당시 받은 분양 안내서에는 임차인 매칭 보장, 고급 브랜드 입점 예정, 1년 내 시세 30% 상승 예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자 영희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임차인 매칭 보장이라던 상가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분양업체에 문의하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들어올 겁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금방 좋아질 거예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다.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점포들도 공실이었고 이따금 몇 곳이 문을 열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가 모든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영희야, 이거 뭐야?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당황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돈을 다 썼다고. 부부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남편은 내가 평생 벌어놓은 돈을, 그것도 노후 자금까지 전부 쏟아부었다고 라며 분노했고, 영희 씨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투자해. 우리도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살면 돼.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이어졌다. 월세 받는다면서 임차인은 어디 있어? 대출이자만 나가고 있잖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출이자만 매달 800만 원. 남은 돈도 없고 임대료는커녕 공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불안감이 커졌다. 설마 이게 잘못된 투자였던 걸까? 그제야 영희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양받았던 상가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몇몇 점포들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공실이 됐다. 같은 건물의 투자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이제라도 손절해야 하나? 나는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경매 신청할까 고민 중이라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영희 씨가 매달 대출이자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소소한 취미 생활도 끊어야 했고 친구 모임도 갈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이어졌다. 그냥 기다리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2024년 초 결국 그녀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유찰이 반복되면서 최종 낙찰가는 1억 9천만 원. 영희 씨가 처음 계약할 때 쏟아부은 5억 원 중 3억 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몰래 했던 투자가 결국 가족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어떠신가요? 지금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1세 김미정 씨. 그녀는 결혼 후 3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고 두 자녀는 각자 독립해 가정을 꾸렸다. 이제 남편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였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걱정이 컸다. 퇴직금만 믿고 살아도 될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을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감은 커졌다. 미정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은행 이자만 바라보면 바보야. 상가 하나만 사둬도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우리 남편도 상가 투자했는데 1년 만에 가격이 30% 올랐어. 지금 안 하면 나중에 기회 없어. 그녀는 고민 끝에 상가 투자를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보수적이었다. 투자 같은 건 위험하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상의하면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남편의 퇴직금 외에도 한 가지 자금을 더 확보할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시댁에서 받을 유산이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남편은 유산 상속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자신이 받을 몫을 노후를 위해 잘 관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달랐다. 그 돈도 어차피 우리 노후를 위한 거잖아. 내가 미리 받아서 좋은 곳에 투자하면 남편도 나중에 이해하겠지. 그렇게 김 씨는 남편 몰래 퇴직금 2억 원과 시댁 유산 3억 원을 모아 총 5억 원을 마련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였다. 마침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수도권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대형 상업 지구였다. 분양 설명회를 찾아가 보니 분위기는 뜨거웠다. 상담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 상가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지금 계약하시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겁니다. 그는 김 씨에게 상가 분양 당시의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확신을 심어줬다. 작년에 분양된 땡땡땡 상가 보세요. 처음엔 3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5억까지 올랐어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월세 수익도 받고 시세 차익도 얻고 있죠. 김 씨는 점점 마음이 끌렸다. 상담사는 한 가지 더 강조했다.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큰손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때 들어가야 제대로 돈을 법니다. 순간 김 씨는 FOMO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걸 놓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결국 김 씨는 5억 원을 전부 넣어 1층 코너 상가를 계약했다. 처음 몇 달간 김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았다. 상담사에게 연락해보니 요즘 경기가 조금 침체됐지만 조만간 나아질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여전히 상가는 비어 있었다.
다른 점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분양 당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것이라던 약속도 허사였다. 결국 김 씨는 직접 나서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월세였다. 처음 상담사가 예상한 월세는 400만 원.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80만 원 이상은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김 씨는 당황했다. 월세 180만 원이면 겨우 대출 이자의 일부만 충당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세입자마저도 지금 시장이 어렵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김 씨는 한 차례 더 월세를 내렸고 겨우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거액의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다. 미정아, 이게 뭐야? 우리 퇴직금이 다 어디 갔어? 김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국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남편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신 내 퇴직금이랑 우리 부모님 유산까지 다 상가에 넣었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월세라도 나오고 있는 거야? 김 씨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남편이 다시 물었다. 대출이자는 얼마나 나가는데? 김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매달 700만 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했어? 그날 이후 남편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이어졌고 김 씨는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다. 결국 2024년 초 김 씨의 상가는 경매에 넘어갔다. 처음 감정가는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계속된 유찰로 인해 최종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5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것은 2억 원 남짓. 그마저도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없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김 씨는 남편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내가 뭘 한 거지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노후를 망쳤어. 그녀는 텅 빈 상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여러분, 김미정 씨의 사례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 상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내 상가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 상가 공실률은 평균 13.1%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상업지구에서는 공실률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김미정 씨처럼 수도권 신도시 상권에 투자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3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상권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이 과도하게 이뤄진 탓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축 상가의 평균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가는 약 3,05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씨가 분양받았던 신도시 상가처럼 초기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가치가 급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는 거주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한 부동산 시장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시 상업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과 임대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투자자들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예상보다 적거나 상권 형성이 늦어지면서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낀 투자자들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정 씨처럼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수년 동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도 상가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대였던 대출금리가 2023년 이후 5%에서 7%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상가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2022년 0.3%에서 2023년 1.1%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상가 투자의 핵심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공실이 많고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는 대출이자만 부담하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법원 경매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상가 경매 건수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는 상가를 팔려고 내놔도 매수자가 없고 결국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미정 씨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분양 당시 5억 원이었던 상가가 최종적으로 2억 2천만 원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녀는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상가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 곳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상권이 자리 잡지 않은 신축 상가의 경우 초반 몇 년 동안 공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2년간 경매 시장에서 헐값에 낙찰된 상가들을 보면 과거 투자자들이 안전한 노후 수익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라도 무작정 상가 투자가 안전한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가 투자에 발을 들였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부동산 투자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가 투자 대신 실질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내 돈을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배당형 금융상품이나 연금형 투자 상품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배당주 펀드나 채권형 상품에 분산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매년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처럼 공실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거와 생활복지를 연계한 노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가 투자가 실패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바로 거주 비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사업을 통해 독거 노인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또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 맞춤형 공동체 주거 공간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안정한 수익을 노리기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상가 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도서관 사서 보조, 공원 관리, 행정 보조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투자가 잘못될 경우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문화센터, 지역복지관,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건강 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무료로 체력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노후 재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김미정 씨처럼 많은 분들이 금융 및 부동산 지식 없이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금융기관에서는 노후 재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재무설계원에서는 시니어 재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노후 자산관리를 위한 연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개인 금융 컨설턴트를 배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리스크가 높은 투자보다는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단순히 투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실패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위험이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때는 젊었고 꿈 많던 시절이 있었지. 손에 쥔 건 적어도 마음은 풍요로웠는데 이제는 숫자로 계산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값지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렇게 쌓아온 노후 자금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미정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했던 선택이 결국 후회로 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후회만 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나 삶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부동산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으며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시간만큼 우리의 앞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후회로 남기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